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입니다.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이 확실성의 탐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칸트에 와서는요,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토대만 다를 뿐 로크가 데카르트처럼 확실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시각은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토대를 찾고 싶었거든요. 데카르트, 로크가 확실한 토대를 찾았다고 하는데 더 확실한 토대를 찾기 위해서 선언적 이성을, 보편적 이성을 칸트는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을 쓰게 되는 거죠. 근대 인식론자들이 특히 칸트에 의해서 근대 과학과 철학 사이의 구분 혹은 분리가 생깁니다. 과학과 철학 사이의 구분과 분리가 생기는 거죠. 자연주의자 철학자들은 이 과학과 철학을 구분하고 분리했던 것을 다시 종합, 통합, 전체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구분은 철학이 지식 이론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다는 생각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러한 확고한 구분, 과학과 철학의 구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목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했던 이런 확실한 구분은 철학이 지식 이론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거죠. 지식 이론,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즉 지식 이론은 과학의 기반이기 때문에 과학에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철학은 분리될 이유가 없고 오늘날 과학적 성과에 도움을 받아 철학은 재구성돼야 되는 거죠. 인문학이 또 재구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이렇게 발전돼 있거든요.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그 윤리적 문제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없었던,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댓글 같은 문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댓글로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이 또 제정되는 거죠.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 패턴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윤리적인 것도 새롭게 재구성돼야 되는 거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철학은 재구성, 학문이 재구성돼야 되고 인문학도 재구성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철학적 탐구를 수행하는 뒤는 근대 철학의 주체 개념을 유기체 개념으로서 바꿉니다. 주체 개념,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고 유기체, 활동하는 주체, 그리고 유기체로서 인간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제 진화 개념 내지는 진보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투이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지성과 경험 개념에서는 전통 철학에서 발생하는 이원론의 문제, 분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경험이라는 것이 감각적 지각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활동하는 모든 게 다 경험인 거죠. 활동하는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게 인간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과 경험이요. 이 두의 철학은 전통적 이원론을 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실마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크는 마무리되고요. 이제 칸트에 의해서 또 이성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더 치밀한 체계적인 이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목은 이성의 빈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크의 경험 개념을 살펴봤고 그거의 문제점을 살펴봤다면 이제 이성의 보편적 이성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제목은 이성의 빈곤입니다. 서구의 철학자들은 인간과 자연에서는 결코 확보될 수 없고 발견될 수도 없는 확실성, 이 확실성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토대 위에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토대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그래서 확보할 수 없는데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발견할 수 없는데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실성을요. 곧 불변의 진리를 자연을 초월하거나 선험하는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경험에서는 못 찾기 때문에 이성에서 찾든 아니면 신에게서 찾든 어딘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연이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니까요. 굉장히 자연이 체계적인 것 같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일교예보가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안 오거나 불확실하면 사람들이 불확실한 걸 좋아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죠. 명료하고 정확한 거. 그런 게 철학 내지는 학문에서도 확실한 걸 찾고 싶은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언제 취직하고 언제 결혼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제 죽는지까지 알면 더 확실하고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것을 평탄하게 확실하게 반복해주고 보증해주는 것은 좋아하죠.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 진리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변의 진리를 자연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하거나 선험적인 어떤 것을 찾으려고 서구의 지성인들은 많이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불변의 진리,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은 합리론자들 내지는 관념론자들이 좀 더 많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낡은 이성 개념, 과거의 초월적 이성은 너무 신적이거든요. 신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안에 찾고 싶은 거죠. 그게 데카르트고, 데카르트를 더 확장한 분이 뭐 여러 철학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낡은 이성 개념을 근원적으로 해체하지도 않고 그것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적 이성의 신적이고 초월적 지위를 벗겨내고 이성의 선험적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초월을 선험으로 바꾸는 거죠. 초월은 인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경험에 앞서 있다. 선험. 선험이란 경험에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초월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험적 옷을 다시 입히는데 이 옷을 입히는 분이 칸트라는 분입니다. 옷을 바꿔 입은 근대 철학의 선험적 이성은 전통 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 철학에서 여전히 탐구의 핵심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성적 주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게 핵심적 도구가 되는 거죠. 인간은 경험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경험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생각이 더 우선적인 것이다. 오직하면 생각하면 행동이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낳는다.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그건 모든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이런 뜻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눈은 감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생각으로만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도 이렇게 붙어있고 서구 지성사에는 마음이 경험보다 앞선다는 것, 우선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원론의 역사라 말할 수 있겠고요. 이분법의 역사라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근대 철학이 여전히 탐구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선험적 이성이요.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 이성이 되겠죠. 칸트에게 이성 비판은 낡은 주제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거리의 전쟁터입니다. 이성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초월적 이성도 비판하고 조금 지금 말로 하면 사이비 이성도 비판해야 되는 거죠. 이성같이 보이는데 순수 이성이 아니고 불순물이 끼어있는 이성들. 이 같은 이성의 전쟁터는 형이상학이라고 명명합니다. 칸트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그전 형이상학은 제1철학, 최초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데카르트의 제6성찰 여기 데카르트 성찰 여기 있네요. 데카르트 성찰도 제일 처음에 제목이 제1철학 형이상학에 대한 거라고 돼 있어요. 제1철학. 정신보다 인간의 정신의 본성에 관하여 정신의 신체보다 더 잘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써놨을까요? 형이상학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제1성찰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칸트 전쟁터 형이상학을 명명합니다. 형이상학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혼돈과 당착 그리고 착오라고는 공경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형이상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여왕, 모든 학문, 사이언스죠.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형이상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온갖 멸시를 표시하는 시대의 유행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형이상학이 문제가 있다. 제1철학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끼고 쫓김받은 형이상이라는 노녀 헤쿠바처럼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칸트는 이성 비판을 통해 순수 이성의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양의 지적 전통을 이성 중심주의로 규정하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성 비판을 통해 이성의 종말을 고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이성 비판은 이성이 본적이든 선험적이든 혹은 다른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 전통 형이상학의 전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은
모던을 넘어서 있는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넘어서 있는 포스트 모던인 겁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왔을 때 이분들은 모던 철학, 그러니까 근대 이성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성 자체를 회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성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성 같은 건 아예 없다. 그들은 하나의 이성, 하나의 주체, 하나의 구조, 하나의 체계를 거부하고 다수의 이성, 다양한 주체, 또 이질적인 것, 그 변별적인 체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근대 철학에서 했던 것들보다는 새로운, 그리고 근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대를 넘어서야 된다. 근대를 넘어서는 게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을 하는 거죠. 주로 프랑스에서 데카르트가 프랑스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프랑스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또 관념론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본거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칸트, 헤겔을 이유는 독일에서 니체라는 분이 이제 근대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 니체를 이어받아서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또 여러 곳곳에서 철학자들이 일어나서 근대 철학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리오타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오타르는 이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항상 나타난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질서를 경험주의가 파괴했다고 하면 더 근본적으로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 내지는 니체 내지는 또 뭐 자연주의자들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비한 의미 있는 것은 프랑스 철학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게 프랑스 철학자들이고요. 독일 철학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독일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미국 영미 철학자들도 비판합니다. 특별히 리오타르는 이렇게 말한 거죠. 이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항상 나타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니체에 의해서 이성의 죽음뿐만 아니라 신의 죽음이 선포된 이래에 이성의 죽음은 국가의 죽음, 철학의 죽음, 주체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적 유행에 속한다고 말하는 개항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죽음이라는 거 니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와 근대를 넘어서는 이 사조, 현대와 탈현대의 싸움이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세계 말의 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성을 요청하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말합니다. 벨쉬라는 분이요.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벨쉬라는 분은 이성의 파괴자들 속에서 변화된 이성 개념의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비판에 의해 파괴되지도 않고 그 효력을 다하지도 않는 오히려 구성적이고 촉진적인 횡단적인 이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벨쉬는 이성의 파괴자들 속에서 이성을 파괴하는 사람들 속에서 변화된 이성 개념이 이행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된 이행 개념은 뭐냐? 비판에 의해 파괴되지도 그 효력을 다하지도 않는 오히려 구성적이고 촉진적인 횡단 이성, 이게 연결된 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벨쉬의 구분에 따르면 이런 이성에 대한 세 가지 반응 형식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단 혐오형, 대안형, 그리고 거부형. 진단을 혐오하는 형이 있고 대안형, 이런 이성을 비판하고 그 다음 대안형이 있고 완전히 거부하는 형이죠. 완전히 거부하는 분들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겠고 두이, 니체 이쪽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형식은 이성의 진단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진단을 혐오하니까 진단 자체를 거부하는 거. 대안형은 이성을 통해 이성의 교정 및 변형을 시도하는 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식은 거부형이니까 이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의 이성도 낡았으며 망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두이, 니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두이는 서구의 낡은 이성 개념에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 벨슈가 생각하는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입장에 서 있는 철학자입니다. 니체 역시 그렇고 메를로 뽕띠라는 분도 그렇습니다. 두이는 보편적 이성을 전면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로띠라는 분도 그렇습니다. 이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경험 내지는 지성 개념을 바꾸는 거죠. 두이가 새로운 영어, 곧 경험적 지성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는 벨슈가 구분한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이는 벨슈의 말처럼 이성에 대한 혐오주의자가 아니라 이성의 무용성을 폭로하고 지성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자, 자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 주제가 아니고요. 투이의 시각에서 전통 철학에 대한 비판, 특히 이성과 주체에 대한 비판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런 이성과 주체에 대한 비판은 그것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낡은 것들인 거죠. 낡은 어휘들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은 부활을 기다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 수명을 다하고 그 유용성을 다한 철학적 유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물관 속에 있는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 개념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고 또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성을 지성으로 대체한 자연주의적 시도는 이미 두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니체를 통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 개념으로, 살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어쨌든 두이가 전통적인 이성 개념 대신에 지성 개념에 의해서 철학적 탐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지식의 탐구가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의 새로운 옷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아니면 비이성이라는 이분법과 함께 이성은 좋은 것, 비이성은 나쁜 것이라는 사고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인 거죠. 흑백 논리로 이성은 흑, 아니 백, 그리고 비이성은 흑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를 넘어서고 이런 방식의 사유가 아니고요. 더 포괄적인 제3의 방식을 생각하자는 거죠. 이성, 비이성 구분이 명료하게 그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 마음 명료하게 그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뇌에서 하죠. 그렇지만 모든 경험이 종합되어서 지금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유기체로서 인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성은 좋은 것, 비이성은 나쁜 것이라는 신화를 포기하라고 주장합니다. 철학자들, 전통 서양 철학자들이 그려내는 이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성이라는 거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그리고 선험적으로든 초월적으로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별시의 시각에서 이성을 포기하는 것 혹은 이성이라는 단어를 아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성에 대한 혐오론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 일반을 부정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 자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두이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에 의존해서 경험적으로 이성을 비판하는 거죠. 따라서 두이라는 분에게는 경험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벨슈가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 문제는, 이성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험적 이성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선 절대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긍정성을 전적으로 담보하는 배타적 능력도 아닙니다. 다시요, 선험적 이성은 우리를 넘어서 있는 절대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긍정성으로 전적으로 담보하는 배타적 능력도 아닙니다. 선험적 능력으로 부풀려진 이성은 다만 철학자들의 철학적 멸망 내지는 철학적 열망에 의한 추구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철학적 열망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겁니다. 트위는 선험적 이성을 경험적 지성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에 구성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내는 거죠. 어떻게 경험이 지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말합니다. 에임즈라는 분은 실용주의자들이 지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이 아니고 지성인 거죠.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관찰과 실험, 반성적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주의적 자연주의자는 이성과 지성이 자연 안에서 인간의 삶으로부터 창발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의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진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내지는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인 이머전스 창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성의 자연환 지성의 자연환이라는 말은 이성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요. 선험적인 것 내지는 초월적인 것이었는데 이제 자연적이라는 거죠. 자연에 의해서 지성이 발생된다. 지성의 자연화는 상징적 행동과 사고의 형식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성의 형식들은 초월적 영역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자연의 바탕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며 이성이라는 것은 초월적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바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정신의 기능 안에 잠재적인 것으로서 본의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이성, 개념, 형성, 분류, 정의, 구분 등의 형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인간의 유기적인 반응에 의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형식들은 인간 사용에 있어서 비형되며 여기에서도 가설적 사고나 현대 과학의 복잡한 방법들과 같은 새로운 형식들이 창발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과학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와 있습니다. 발전하고 발전해서요. 또 다른 말로는 진보하고 진보해서 여기에서 지성과 충동 또는 습관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는 이 기능들의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근대 인식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 근거가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 근거가 있다. 그게 경험이 됐든 이성이 됐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정으로부터 확실성의 토대, 확실한 토대를 찾으려고 그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독립된 이성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전개하는 관람자적 인식론이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인지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더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런 지식이론가들 내지는 인식론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인간의 이해로 내지는 인간의 생각의 이해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더 발전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람자적 인식론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관람자적 인식론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이제 진단해내는 거죠. 그래서 근대 철학의 확실성에 대한 탐구는 인식의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지식의 문제만. 우리 활동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감각적인 거고 경험적인 거니까. 오직 생각의 문제만 매달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를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시도였습니다. 경험주의자들은 경험의 감각적 지각인 경험에 의해서, 이성주의자들은 생각하는 주체에 의해서. 이러한 탐구는 이성적이든 경험적이든 인간을 초월한 혹은 우리 경험을 넘어선 그 어떤 것도 지식이나 학문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근대 철학자들의 의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대와 근대 철학의 이질적 구도에도 불구하고 고대도 초월적이었잖아요. 근대는 선험적인 거죠. 이런 이질적 구도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신으로 다 환원되고 귀결되는 거죠. 신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존재가 있게 된다. 확실한 토대는 신인데 거기까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선험적 이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칸트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신, 영원, 그리고 불멸. 그때 신이 요청되는 것은 생각의 능력이 엄밀히 말하면 신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요. 성찰도 쓰기를 신학자들에게 신과 영혼을 증명하는 것은 신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철학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과 영혼 존재 증명을 하고 싶어서 성찰이라는 것 그리고 얻어낸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생각은 누가 주냐? 신이 준다. 고대와 근대가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성의 뿌리, 생각의 뿌리의 고향은 어디냐? 신으로 되는 거죠. 두이는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이성의 반개를 들고 유기체적인 인간에서 비롯되는 지성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 유기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화론 쪽에 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진화론. 신에게 뿌리를 들은 분들은 진화론보다는 창조론 쪽에 종교적인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고 학자들도 진화론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과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이나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좀 더 과학적인 사유를 곧 근대로 말하자면 지식의 토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과학적 사유를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진화론 쪽은 종교냐 과학이냐 철학이냐 이것도 복잡한 논인데요. 그건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유기체인 인간에서 비롯된 지성 개념을 제안합니다. 진화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과학과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은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고정된 답을 추구하는 신학과 철학의 결론보다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비교적 안정된 결론을 선호합니다. 신학과 철학은 어떤 철학적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방식은 어디에 있냐면 과학은 계속해서 반증 가능하고 오류를 수정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결과에서 실험이 실패하면 또다시 증명하고 또다시 실험하고 다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류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대 철학에서는 오류를 수정하기보다는 오류를 더 견고하게 선입견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결론, 확실한 결론이 아니고요. 안정된 결론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근데 그전 지금까지 본 것처럼 확실한 결론을 더 확실성을 더 추구했죠. 근데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투이는 그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진화의 사물로 보기 때문에 신의 표준이 아니라 인간의 표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척도인 경험과 지성의 개념을 통해 철학의 재구성을 시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이런 식의 자연주의적 시각은 전통적으로 철학자가 관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빈곤이란 의미는 이성이 보편적이라고 했는데 그 보편적 이성도 이제 근대 철학자들을 넘어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게는 너무 빈곤한 겁니다. 더 심한 말로 하면 종말, 이성의 종말, 주체의 종말,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신의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고대, 근대, 현대, 포스트 모던까지 살펴봤는데 그게 도대체 4차 산업혁명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살펴봤던 거죠. 지식의 역사를요. 서구의 지성사를 살펴본 겁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로크,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더 크게 말하면 플라톤, 데카르트, 로크, 칸트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 현대 철학으로 이어지는 큰 맥락을 보았습니다. 철학이 4차 산업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철학을 토대로, 이런 학문을 토대로 과학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특별히 진화론은 관찰과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데 영국 경험론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참된 비인화법 속에서 관찰과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대 과학이 발전해 가는 거죠. 찰스 다윈은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국 경험론자의 방법을 찰스 다윈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관찰 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관찰 실험을 계속하고 계속했더니 과학이 오류들을 수정해가면서 발전해 간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철학에 의해서가 아니고 과학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